자, 그 다음 강의 안으로 개발행위 허가제, 개발행위 허가제, 그 다음에 기반시설 연동제. 요거는 일단 2002년 국토계획법이 생기면서 난개발을 막고,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막아내기 위한 또 별도의 어떤 기법들, 법적인 도구들을 국토계획법에 포함했다라고 그랬죠. 그 중에 이건 여러 개 했지만 사실 영국 계통의 법인데 개발행위 허가제라는 거 갖고 왔어요. 자, 개발행위라는 건요, 건축보다 폭넓은 개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 이렇게 낼 수 있겠지. 개발행위는 건축행위 내에 포함된다. OX? X가 되겠죠. 개발행위라는 건 폭넓어요. 건축뿐 아니라 건축 말고 왜 애매한 구조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굴뚝이라든가 광고탑. 광고탑이 건물이 아니야? 애매하지? 건물은 아닌데 그런 것들은 일정 높이 이상이 되면요, 뭐 6m인가 뭐 8m인가 높이가 정해진 거 있어. 그 이하면 상관없는데 그 이하면 걔네들은 뭐야? 건물은 아니더라도 공작물이 돼요. 자, 그런 공작물 만든다? 개발행위. 건축은 아니에요. 하지만 개발행위로 포함돼서 규제가 됩니다. 또 뭐 땅을 판다, 성토, 절토, 물건 쌓아놓는다, 자연녹지지역에 물건 적치행위. 다 개발행위입니다. 개발행위는 건축보다도 훨씬 더 큰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개발행위면은 모두 허가의 대상이 된다. 허가의 대상. 예전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허가 대상이 아니었던 기본적인 개발행위, 땅 파고 이런 것들도 이제는 다 허가의 대상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는 포항시에 가서 요새는 또 뭘 그렇게 많이 허가를 하냐면 태양광 발전. 이 태양광 발전이 정부가 지원금을 주고 산업을 막 장려하니까 이게 눈먼 돈이 돼가지고요. 이 개발자들이 동네 아무 땅이나 왜 농지에도 이게 개발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요, 이 개발업자들이 시골 돌아다니면서 목 좋은 땅 있고 거기에 대충 보니까 농사 안 짓고 있네? 가보니까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힘이 없고 그래서 농사도 포기하고 막 살고 있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정부가 지원금으로 다 이렇게 태양광 놔주니까 태양광 놓고 이걸로 돈 버세요. 이렇게 꼬시는 거지. 자기도 어떻게 돼요? 개발하면서 개발 지원금, 보조금 받고 그래가지고 개발을 해놓는데 문제는 농촌 한가운데, 논밭 한가운데 땅 뭐 몇십 평 이런 것들이 태양광 발전이 있어봤자 그게 얼마나 효율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 미세먼지 끼고 태풍 한번 불고 다 망가져. 망가지고 해가지고 땅속에 묻히고 막 깨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 것들을 갖다 막 손보고 고치고 그럴 수 있어요? 못하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자행되고 있어. 그래서 굉장히 문제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것들 문제의식을 느끼고 최근에는 이제 많이 어떤 입지라든가 아니면 규모 계획된 방식에 따라 태양광 이런 개발 행위를 많이 이제 조금 규제를 하고 있는 입장이 지금 됐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포항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개발 행위에 해당하는 허가제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개발 허가제, 개발 행위의 계획이 적정한가, 기반시설 난개발은 아닌가,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가 등등을 이제는 뭐다? 규칙만 지키면 딱 허가하는 준칙주의가 아니라 허가주의적인 입장에서 첫 시간에 얘기했죠. 허가하는 것들. 개발은 뭐냐? 건축만 개발이 아닙니다. 형질 변경, 땅을 쌓거나 뭐 뚝을 쌓거나 석축을 쌓거나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되겠죠. 토석을 채취하거나 토지를 분할하거나 물건 쌓아놓는 행위 모든 것들이 개발이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계획법은 어떻게 됩니까? 소극적 행위제도예요. 법에 규정이 없으면 그냥 허가해버려. 네, 새로운 2002년의 대회전에서 그 이유는 어떻게 되냐? 개발 요건을 갖추더라도 건축물은 뭐 여전히 이제 예전이나 지금이나 허가를 엄격하게 하고 있죠. 하지만 모든 개발 행위에 대해서 이제는 허가, 불허가 판정을 할 수 있다. 뭐다? 개발 요건을 갖추더라도 법을 딱히 어긴 게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 여건을 보고 불허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영국식 시스템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개발 행위 허가의 대상은 무엇이냐? 당연히 건축, 당연히 공작물. 공작물은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건축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해요. 건축법상 공작물 그러면은 뭐 2, 4, 6, 8m 나와요. 2, 4, 6, 8 해가지고 2m 이내인 거 뭐 4m 이내인 건 뭐 이런 것들 규정 나와 있는데 어쨌든 굴뚝이나 공작물 또는 석벽 뭐 이런 것들 있죠. 건물은 아닌데 어쨌든 구조물인 것들 그런 것들이 공작물에 포함이 됩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 땅을 파고 덮고 반반하게 하고 뭐 껍데기를 덮고 이런 모든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고 합니다. 형질 변경, 개발 행위입니다. 개발 행위.
자, 땅속에서 돌만 빼가겠다? 그것도 개발 행위. 그것도. 자, 그 다음에 토지 분할, 멀쩡하게 녹지 지역이나 뭐 이런 데서, 여기 이제 인가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것들, 그리고 건축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분할 제한 면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너무 짜잔하게 쪼개져서 개발하면은 도시가 갑자기 계집 분위기로 계집 노인 분위기로 막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축법상에서는 토지를 갖다가 적정 면적 이하로 분할하는 것들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더라요, 그게? 25제곱미터였나? 뭐 제가 기억이 26제곱미터였나? 한번 그럴 거예요. 건축법상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 분할하는 것도, 내 땅을 분할하는 것도 개발이네. 물건 쌓아놓는 게 개발. 이게 끝판왕이죠. 특별히 근데 모든 지역은 아니에요. 도시지역 같은 경우 물건 쌓아놓을 일이 뭐 너무나 많으니까 제외를 하는 것 같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환경적으로 유려해야 되는 지역이죠. 물건을 얼마 이상? 한 1월 달에만 안 쌓아놓고 2, 3, 4, 5월 다 쌓아놔도 돼요. 그게 아니고 1월, 법에서 1월이라는 건 1개월, 한 달을 얘기하는 거, 한 달. 자,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청서를 내야 된다. 계획서.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것들 막 시에 가서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는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몇 번 정도 간다고 그랬어요? 2번 정도 간다고 그랬지. 왜냐하면은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를 해줘야 되니까 한 달에 최소한 2번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절차로 가게 된다. 빨리빨리 나갈게요. 그래서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는 차원의 개발 행위. 이것들은 뭐 모든 것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지역마다 조금 규모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질 변경 같은 건 기본적으로 뭐 주거 지역 이런 데서는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만, 여기 자꾸 카피가 되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한 3만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뒀는데, 형질 변경을 한꺼번에 너무 크게 하지 않게 해놓고 있어요. 이것도 난개발을 난개발은 너무 데이다 보니까 생긴 거가 되겠죠. 비도시 지역이 워낙 땅을 파헤치고 한꺼번에 큰 단지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한 번에 땅의 형질을 변경하는 거를 3만 제곱미터 이하로만 해라. 보존 녹지 같은 경우 심지어 5천 제곱미터 미만으로만 해라. 그 이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개발 행위 허가가 아예 신청조차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단점들이 또 있긴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정한 규모 이상의 연접 개발은 제한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땅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개발했어. 이전에 쓰고 있는 땅이 있었어. A라는 땅을 개발하고 있었어. 동일한 목적으로 또 B를 또 개발해. 사실상 하나의 큰 단지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늘려가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A 땅을 개발했어요. 이게 3만 제곱미터였어. 녹지지역, 뭐였죠? 아까 공업지역 같은 데서의 묘정을 또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에서 내가 3만 제곱미터를 이미 개발해놨어. 3만 제곱미터를 이미 개발해놨어. 그래 3만이야. 공장으로 쓰고 있어. 내 옆에 이렇게 또 어떻게 돼? B라는 땅을 사가지고 2만이야. 또 해서 공장을 지어서 큰 공장지대로 써 내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뭐야? 5만 제곱미터를 개발한 거나 마찬가지지. 이거는 너무 과도한 개발이라는 거야. 그래서 3만만큼만 개발되고 3만을 넘는 것들은 연접한 토지가 합해서 3만이 넘은 개발이 안 된다. 그러니까 동일한 목적으로 수차례 개발하거나 연접하게 개발하는 것들 연접 개발인데 이거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예외 규정은 있어요. 사이에 20m 폭 이상의 도로가 있어. 그리고 여기 A라는 시대를 내가 3만만큼 개발했는데 도로 건너뛰어서 B를 땅을 사가지고 또 동일한 목적으로 3만을 또 개발해. 요거는 연접 개발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가능. 요거는 불가능.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또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어떤 동네에 내가 어떤 목적으로 A만큼을 개발했는데 3만을 개발해버렸어. 근데 다른 땅을 가진 사람들 있지. 이 땅, 저 땅, 요 땅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도 이미 A가 쓰고 있는 거랑 비슷한 정도로 개발하고 싶어. 근데 단지 A랑 맞닿아 있다는 이유 때문에 A가 3만만큼을 다 찾아먹었어. 그럼 연접해 있는 땅들은 3만 제곱미터 한도에 이미 묶여버렸지.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개발이 묶여버리네. 뭔가 어폐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또 허가 과정에서 특별한 사항이면 또 뭐 풀어주라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문에 났던 기사들을 그렇게 갖고 와봤고요. 골프 연습장이 3만 제곱미터를 다 채우니까 나머지 땅들은 더 이상 개발이 불가능하네. 뭐 이런 어떤 어폐가 있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현재 규정 완화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55조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대략적으로 허가하는 측에서 이런 것들의 상황을 봐가지고 그때그때 좀 유도리 있게 해주라 뭐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개발 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는 거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좀 더 큰 덩어리인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심의. 안 그러면 뭐 도시계획위원회가 매일 뭐 시청에 출퇴근해야죠. 개발 행위 허가를 통해서 이제 이행담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가 해보니까 어떻게 돼? 이미 해놓은 행위가 어떻게 잘못된 거야. 또는 그 기반시설 설치나 개발 행위 때문에 여러 가지 오염이라든가 공해 발생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손해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들이 어떻게 돼? 그 환경을 원상태로 회복을 시켜놔야 돼요. 근데 원상태로 시켜놓지 않을지 늘 가서 감시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원상태 시켜놓고 와서 돈을 찾아가세요 하고 미리 돈을 좀 뺏어놓는단 말이야. 이행보증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행보증금을 받아놓은 다음에 일단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그 개발하는 측에서는 위반을 했기 때문에 내고, 자, 자기가 딱 깎은 개발행위, 깎은 땅이나 성토한 것 땅덩어리를 갖다가 다 원상태대로 복구해놨어. 그러면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자, 다시 돈 내주세요, 내 거. 그러면 이제 그때 다시 이행보증금을 내준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관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죠. 구체적인 어떤 법규의 사항들이 되니까. 개발행위 허가 무엇인가,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를 해준 이유가 무엇인가, 개발행위의 항목들은 무엇이고 대략적으로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가, 그런 정도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되겠죠. 기반시설 연동제도 바람같이 빨리 한번 설명해 보죠. 자, 두 개가 있다라고 그랬죠.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미 설명은 끝냈어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뭐냐, 여기는 난개발이 되기 쉬우니까 여기는 기반시설 부족해. 그러니까 너네들 원래 정해진 대로 개발하면 그 자체가 난개발이 돼. 여기는 기반시설이 딴 데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도 부족하고 학교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건축법만 지켜서 개발한다고 해서 그걸 인정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는 걸 지정해요. 그래서 밀도를 얼마만큼, 밀도에 해당하는 거는 인구 밀도가 아닙니다. 이건 건물 밀도예요. 건물 밀도. 빌딩 덴서티라고 그랬어요. 빌딩 덴서티. 건물 밀도는 뭐 두 가지가 있죠. 용적률, 건폐율이에요. 용적률, 건폐율. 그래서 용적률, 건폐율을 심한 경우에 50%까지도 규제할 수 있다. 100% 예를 들어서 뭐 60 뭡니까? 60, 200이면은 30, 100까지도 낮아지는 거죠. 갑자기 시골 지역의 용적률, 건폐율이 되는 것이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여기 기반시설 없는데 너네들 개발 못해. 그러면 개발한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우리 이익이 많이 되는 개발이니까 기반시설 우리가 모자란 것만큼 지어주고라도 우리가 개발할게. 그런 경우를 위해서 어떻게 된다? 자, 개발하는 사람들이 기반시설을 돈을 내든 아니면 직접 건설을 하든 도로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도서관 만들고 기반시설을 만들면서라도 개발을 하고 싶다라는 데가 있으면 이런 걸 지정하는 거죠. 둘 다 공공연히 뭐예요? 난개발 방지. 난개발 방지란 뭐다? 기반시설 없이 나아가는 개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법규 내용을 위주가 아니고 개념 위주로 해놨어요. 그래서 난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다. 난개발은 학교, 도로, 기반시설의 미정비 상태에서 들어서는 개발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거기다 기성시가지가 과밀 개발되니까 이게 일조권 침해, 통풍장애, 프라이버시 침해, 난시청. 자, 요 과밀은 고밀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제인제콥스 컴팩트시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반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고밀은 어쨌든 그것들은 오히려 양호한 고밀일 수가 있다. 하지만 기반시설이 제대로 없고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고밀은 과밀로 이어진다. 병적인 형상으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기반시설이란 건 뭐냐? 기반시설이 결국 도시계획시설이랑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성격의 공공재를 우리가 기반시설이다라고 그런다라고 지난번에 배웠지만 최근에 어떻게 된다? 요 성격을 살짝 벗어나고 있고, 또 그리고 민간시설이 공공의 기반시설을 갖다가 자꾸 대체해가고 있고, 기반시설이 너무 또 후져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난한 사람 것으로만 이렇게 굴러떨어지는 경향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그래서 기반시설의 도시계획 결정의 필요성 나와 있고요. 그래서 기반시설 연동제는 왜 하고 있느냐? 기반시설의 용량 범위 내에서만 개발을 유도한다. 난개발을 피한다. 그래서 두 가지,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두 가지 만들었다. 첫 번째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미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
어떻게 한다? 10분의 5, 5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강화해줘. 강화한다는 거는 규제를 강화한다는 얘기예요. 규제를 강화한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건폐율이 낮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50% 이내에서. 자, 그래서 이걸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한 규정들이 쭉 나와 있고요. 우리의 관심사에서 조금 머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넘어갑니다.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어떻게 된다? 개발 행위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짓거나 아니면 땅을 내주거나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돈으로 내주거나 정부에다가, 그럼 정부가 돈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디다 지정하느냐? 뭐 문제가 될 만한 곳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금은 국토교통부죠. 좀 고쳐야 되는데 워낙 이름을 자꾸 바꾸다 보니까 업데이트를 못했네. 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갑자기 개발 압력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갑자기 뭐 특정 지역에 기반시설이 모자랄 정도로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급격하게 그 땅이 개발된다는 정보가 있다라든가, 또는 뭐 고속도로가 갑자기 난다라든가 등등등등 일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땅을 국토해양부 장관은 미리미리 파악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삼아서 고려해야 된다. 뭐 그런 데는 어디냐? 용도 변경 등으로 개발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한마디로 농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뭐 신시가지가 떡 들어선다. 무슨 혁신도시, 뭐 기업도시 들어선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함부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중심지 플러스 주변지 형태로 지정을 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어떻게 돼요? 이미 이것도 하나의 시가지 형태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요거 기반시설 부담하는 형태도 도시계획적으로 중심지에는 조금 더 뭐 타이트하게라든가 주변지는 조금 풀어주는 형태로라든가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한다, 이런 얘기도 되어 있습니다. 구역 지정은 합리적으로 할 것,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대부분의 어떤 지구 단위 계획,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 구역 지정, 요런 지정들이, 구역 지정 요런 것들이 보통 3년을 기한으로 하고 있어요. 3년 지나면은 제 아무리 정부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 날에 풀어줘야 돼. 근데 뭐 이런 것들 풀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또 편법을 쓰는 방법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해서 이 기반시설 연동제 두 가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시설 부담 구역, 요 두 가지의 효과는 당연히 이제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죠. 도시계획의 관리 및 효율성과 합리성. 정부가, 공공기관이, 계획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 국토계획, 도시계획을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여러 툴들이 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문제점에 대해서 상상해봤나요? 문제점? 있을 수 있죠. 일단 반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성시가지에서 실행상의 문제로 여러 가지 용지가 부족하고 그래서 도시가 막 성장해 나가는 도시들이 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렇게 지장을 받지 않겠는가. 근데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도 도시가 이제 좀 축소돼 가는 도시로 전환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은 크게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문제가 사실 크죠.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격차가 확대가 된다. 뭐냐면은, 자, 신규 개발지 또는 개발 시기가 늦었던 신시가지는 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어요. 근데 구시가지가 조금 개발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허걱! 기반시설 연동제에 걸려버렸네? 안 그래도 기반시설이 미약했는데, 갑자기 개발된다고 해서 어떻게 돼? 기반시설 연동제 때문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 들어갔어. 그러면은 안 그래도 기반시설이 부족한 구시가지로서는 좀 더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만들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건설업자들에게 초등학교 하나를 만드시오, 이렇게 명령을 해서 초등학교를 근사하게 하나 지었어요. 자, 그러면은 공공 좋고 민간 좋고 윈윈 게임으로 잘 끝날까? 그러지 않고요. 결국 업자는 업자예요. 사업자는 사업자야. 자기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비용에 기반시설 초등학교 하나 지은 비용이 이미 들어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그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 가격에 포함을 시킬 게 아니겠냐라는 거죠. 결국 뭡니까? 누가 낸 거예요? 시민들이 내네. 최종 소비자. 이럴 가능성들이 다분하죠. 그러니까
뭐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래서 결국 주택 가격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 부동산 투기를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결과가 미칠 전방의 효과, 후방의 효과,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이 그래서 정부에서 공무원을 해야 돼요. 정책을 해야 되고.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자기 연줄로 감투 딱 쓴 다음에 자기의 주장과 이념대로 이렇게 뭔가를 해버린다. 이게 잘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장 내의 어떤 주택과 토지의 공급들, 개발이 또 최종 시장 내에서 어떤 형태로 부담금이 이어지는가, 이런 연결고리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어쨌든 주택 공급을 저하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주택이 모자라던 시기,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시기에는 주택을 좀 더 주택 공급을 줄이고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런 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놓고, 그러면서 개발행위 허가제, 그 다음에 기반시설 연동제 두 가지에 대한 강의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